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물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라는 개념하고 결정이라는 개념을 합한 겁니다. 분자라는 거는 뭐죠? 성질이라는 거를 지니는 최소 단위 입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걸 우리가 분자라 그러잖아.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온이나 금속 같은 걸 말하죠. 이온이나 금속은 독립되지는 못하죠. 하지만 똑같은 입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을 통해서 그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온이나 금속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그럼 특성이라는 건 성질 중에 특별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크기 성질, 두 번째 세기 성질, 세 번째 겉보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질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성질은 특성을 말하는 거야. 크기 성질은 보통 우리가 양적인 성질을 크기 성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성질입니다. 그럼 뭐가 성질이다? 사실 질량도 성질이야. 길이도 성질이고요. 두께도 성질인 거예요. 단지 우리는 질량, 두께, 높이, 크기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대신에 크기나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는 있었지. 크기나 모양 가지고 네 건지 내 건지 구별할 수는 있었잖아. 집에 보면 숟가락, 젓가락 여러 개 있는데 내 건지 동생 건지 아빠 건지 구별할 수는 있잖아요. 집에 운동화 똑같은 거 여러 컬러가 있는데 신발 크기 보고 내 신발인지 동생 신발인지 아빠 신발인지 볼 수는 있잖아. 맞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물질인지까지 구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크기 성질에는 우리가 질량,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세기 성질을 우리가 질적인 성질이라는 거고, 밀도, 상변화 온도,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온도, 그 다음에 용해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은근히 우리가 1학년 1학기 암석 파트에서 배우는 것 중에 겉보기 성질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뭐? 색, 맛, 향, 냄새, 촉감, 굵기 쪼개진 결정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자석과의 반응, 산과의 반응 이런 걸로 우리 광물 구별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성이라는 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물질과 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특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들은 세기 성질과 겉보기 성질을 포함하는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크기 성질로는 구별이 안 돼요. 여기서 애매한 게 농도죠. 농도는 생각해보면 세기 성질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크기 성질이거든.
왜? 똑같은 양의 물에 얼마나 많은 양을 녹였느냐가. 맞지? 자, 뭔가 이게 아리까리 헷갈릴 경우 있죠. 어떤 주제가 헷갈릴 경우를 잘 구별하는 선생님만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시를 밀어붙여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자, 농도는 물질의 특성인가? 헷갈리잖아? 이런 예를 들어보면 딱 느낌이 바로 5%면 설탕물이고 8%는 소금물이냐? 자, 농도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5%면 소금물이고 8%면 설탕물이냐?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면 걔는 성질이 아닌 거야. 그럼 봐봐. 상태 변화 온도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인가? 예, 이건 맞습니다. 압력만 일정하다면. 잘 봐봐.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물질은? 그거 나오잖아.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냐? 네인 거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시키면 이게 물질의 특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봐봐.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잖아. 순수한 물질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 종류의 물질이라서 한 가지 특성이 일정하다, 균일하다, 성질이 균일하다는 게 장점이야. 그래서 밀도도 일정하고 상태 변화 온도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용해도도 그 온도에서 딱 정해진 용해도가 나온다는 거지. 압력이 일정하다는 몇 가지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요. 그러면 혼합물은 혼재되어 합쳐진 물질, 섞여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데,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다? 각자의 성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 순물질 안에 원소와 화합물이 있거든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원소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원소를 부르던 명칭이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소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 이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1학기 때 화학에서 배운 원소 개념 말고 여기서 말하는 원소 개념은 홑 원소 물질이었어. 그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소리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 그럼 화학식을 쓰면 뭐가 된다? H2O2, O3, N2, NaCu, Fe 이런 것들인 거지. 봐봐. 대문자가 한 개씩 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홑 원소 물질이라 그러고, 화합물은 얘는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거고, 화합물은 두 종 이상의 원소의 결합인데, 자, 우리 1학기 때 화학 결합하면서 공유 결합이 됐든 이온 결합이 됐든 그 전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성질이 나오죠. 결합으로 새 물질, 새 성질이 나온단 말이야. 극단적인 예가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소기체 있죠?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게? 터지죠. 산소 기체는 주위에 타거나 터지는 거 있으면 더 잘 타고 잘 터지게 도와주죠. 모닥불 피워놓고 수소와 산소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 대폭발이죠, 그러면. 저기 아폴로 계획에서 로켓 달로 쏴올릴 때 쓰는 연료가 수소랑 산소거든. 자, 근데 모닥불 피워놓고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H2O잖아. 맞지? 물에는 수소와 산소의 원소가 결합해 있지만 물에는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있냐? 없잖아. 세물질 세성질 봐봐. H2O. 심지어 봐봐. H2O2. 이건 뭐게? 과산화수소예요. 우리 소독약, 소독약. 자, 봐봐. CO2 우리 이산화탄소죠. CO는 일산화탄소입니다. 들이마시면 죽어요. 이산화탄소는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내 선생님 도시락통에도. 여기에. 이거 우리 무슨 음료라 그래?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무슨 뜻인데? 물에 이산화탄소 녹여놓은 음료. 저거 마시고 끄 하면서 우리 트럼 나올 때 그 나오는 기체 상당수가 뭐해? 이산화탄소. 마셔도 죽어 안 죽어? 근데 일산화탄소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산소 부족으로. 봐봐. 같은 원소끼리 결합해서 성질이 어때? 다르단 말이야. 화합물은 이런 거예요. 근데 혼합물은 선생님이 어제 후라이드 치킨 먹었거든요? 소금이 들었잖아요. 치킨 소금. 그 소금을 뜯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염화나트륨 들어있겠죠? 소금이니까. 자세히 가루를 보니까 미온가루도 좀 들어있어요. MSG. 감칠맛을 내주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깨도 들어있네? 고소한 맛이 나겠지? 후춧가루도 좀 들어있어요. 그 후추 특유의 향과 약간 칼칼하게 매운 그 맛이 나겠지? 자, 소금, MSG, 볶음깨, 후추 각각의 맛이 고스란히 남아서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죠. 그게 혼합물이야. 자, 화합물과 혼합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성질이 바뀌고 여기는 바뀌고 여기는 안 바뀌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혼합물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게 균일 혼합물.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이 있는 정도가 불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입자가 차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균일이. 그래서 잘 봐봐. 우리 고체의 경우, 고체의 균일 혼합물은 합금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식판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합금 같은 경우는 철을 기반으로 해서 구리, 크롬, 니켈 세 가지의 금속이 더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크롬이고 어디가 니켈이고 어디가 구리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을까? 전자현미경으로도 찾기 힘들걸? 그치? 그래서 그건 균일이란 말이야. 목걸이 저거 분명히 저거 18K나 14K일 거란 말이야. 금 14K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금이 58.3%에 나머지 금속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금이고 어디가 다른 금속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런 걸 우리는 합금이라 그러고 얘네들은 균일 혼합물 취급을 합니다. 물론 순금인 24K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원소, 순금이니까.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돌. 그 해운대 고등학교 중앙현관에 사자상이 있는데 그 화강암이거든요. 그 사자상을 자세히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 올라타면 그 큰일 난다. 나중에 대학교 못 가요. 재수해야 돼. 그 올라타면 재수, 불알 맞으면 잠수. 유명한 전설이에요. 그 화강암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필같이 흰색 돌인 장석이 있고 투명한 유리알인 석영이 있고 검은색 땡땡이인 후금모라는 광물들이 섞여 있잖아. 화강암에는. 알갱이 눈으로 보이죠. 알갱이 구별되지. 입자가 보이지. 그래서 불균일이야. 이해가 확 되죠? 그리고 기체의 경우 되게 쉬워요. 기체는 100% 균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확산 때문에 다 섞여요. 어느 정도까지 섞이냐? 플라스크 2개를 붙여 놓는데 위에 수소 기체 놓고 밑에 이산화탄소 기체 놓고 칸막이 치우잖아. 우리 상상에 안 섞여야 되지. 맞지? 수소는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이산화탄소는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안 섞여야 되잖아. 이렇게 해놔도 섞여요. 확산이랑 이렇게 해놔도 섞인다고. 시간이 지나면. 알겠음? 자, 그러면 액체인데요. 액체의 균일 조건은 건더기가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떠났을 때 깔아앉거나 위로 뜨는 입자가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차를 우려놨는데 뭐 일단 깔아앉는 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좀 이따 이게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확인을 해볼 거야.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요거를 위에 종이 위에다가 얹었을 때 밑에 글자가 읽어져야 돼요. 이 액체를 통해서. 집에 보면 여러분들 식초 있잖아. 식초 분명히 색깔이 있죠. 근데 식초통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글자가 깨끗하게 잘 보이지. 그거는 균일이라는 소리야. 이거는 글자가 잘 보이나? 일단 글자는 어느 정도 좀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통과가 되는 것 같아, 차도.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게 어려운데 틴델 현상이 안 생겨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액체가 들어있는 투명한 통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거나 아니면 핸드폰 액정 LED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진짜 투명한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거의 투명하잖아, 사이다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기포들 때문에 그런데 기포 없어지고 나면은 통 중간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는 안 찍히지. 물 중간에 빛이 지나가는 건 안 보이죠. 여기랑 요 끝에만 빛이 찍히고 중간에 여기에는 빛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 맞죠? 차는
얘는 어때? 요 좀 어두우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얘는 요 차 지나가는 곳이 환하게 보여. 그치? 여기에 불을 비추면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환해지는 요 라인이 나온다. 요걸 틴들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레이저 포인터로 빛 쏘면 확실하게 더 잘 됩니다. 이게 생긴다라는 말은 아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가끔씩 안개 끼거나 새벽에 광안대교를 건너갈 때 구름 사이로 햇볕이 쫙 내려뜰 때 보면 진짜 빛이 그 광휘라 그러죠. 만화나 그런 데 보면 쫙 빛이 내려쬐는 길이 보이는 거. 그건 사실 거기에 뭐가 있다? 안개나 미세한 물방울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빛이 바다로 쫙 내려 꽂히는 그 선이 보인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거기 뭔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입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빛이 산란돼서 우리가 빛의 경로가 보인다는 거잖아. 그런 게 생기면 불균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없어야 균일인 거야. 사실 그래서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액체의 균일은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게? 너희들 잘 아는 단어야. 용액이에요.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르는 것만 균일이에요.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하죠. 소금물도 용액이라고 하죠. 흙탕물 용액이라 해야 안 해? 안 하지. 우유 이런 거 용액이라 해야 안 해? 녹말 희석액 이런 거 용액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죠. 왜? 균일이 아니거든, 그런 건. 현탁액이라고 하거나 희석액이라 그러잖아. 맞지? 왜냐면 용액이 안 되거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상태 변화 온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바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자, 상태 변화 온도입니다. 상태 변화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자, 순물질의 경우는 어떠하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 말은 결국 뭐다? 혼합물의 경우는 그 고유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물에 어떠한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의 경우. 원래 물은 이렇게 100도에서 끓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소금물이다.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에다가 라면 스프를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끓냐면, 자, 100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살짝 상승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라 그래요. 똑같이 물이 얼 때도 0도를 유지해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폴라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알겠지만 밑에 얼지 않고 남아있는 포도 시럽이 들어있잖아요. 똑같아요.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어느 점 내림이 나타나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 둘 다 뭐냐면 농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농도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섞여 있는 이 고체 불순물이 끓어오르거나 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요. 같은 물질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연료량 때문에 끓어오르는 시점, 상태가 변하는 시점이 변할 뿐이지 상태가 변하는 온도는 균일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있냐? 자, 물에 예를 들어서 (78도에서) 끓어오르는 알코올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끓으냐? 이런 경우는 원래 알코올은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자, 요 둘이가 끓을 때는 자,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끓을 때 살짝 온도가 상승해요. 그리고 두 번째 끓을 때는 수평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 알코올이 끓고 물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시점에 알코올이 끝나요. 즉 2번 이후로는 뭐밖에 없다? 물만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요 구간은 뭐가 끓는다? 물이 끓겠죠. 이해가 돼? 그러면 봐봐. 액체끼리 혼합물이잖아. 그러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든다? 수평한 구간이 섞은 개수만큼 나타나겠죠. 그지? 자, 세 번째. 연납, 우리가 납땜할 때 쓰는 재료가 납과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섞어 놓은 거예요. 혹은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섞어 놓은 거. 이런 고체 두 개를 섞어 놓은 혼합물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 녹느냐? 예를 들어 얘가 A에 녹는 그래프. 자, 얘가 B의 금속에 녹는 그래프라고 치자. 그러면 A, B를 섞어놓은 혼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납땜 같은 거, 우리 그 전기회로 기판에서 납땜해도 플라스틱이 안 녹는 이유가 그거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가 철기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오잖아요. 철기가 늦은 이유가 뭐냐면 철이 실제로 구리보다 훨씬 흔하거든요. 우리 지각에. 그런데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가열할 때 1800도 이상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석탄이 발견이 돼야 되고 석탄을 가열하는 화로를 개발하고 풍로를 이용해서 석탄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서 1800도 이상으로 태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그 기술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 장작 수체 바람 부는 정도로만 가지고 가열을 해야 됐잖아. 그러니까 청동을 썼던 거예요.
구리를 안 쓴 이유? 구리가 약하기도 하지만 청동을 쓰면 구리보다 훨씬 잘 녹거든. 알겠어요? 자, 요런 것들이 첫 번째 내용에 있던 것들입니다. 요렇게 해서 혼합물의 경우 상태 변화가 균일하지 않고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상태 변화 온도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프린트로 넘어갑시다. 뒤에 문제들 다 점프하고. 다들 두 번째 물질의 성질 2 한번 펴보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단원의 핵심은 소수령 출제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혹시 학습지 나눠줬냐? 실험 탐구 프린트나 이런 거 없어? 왜냐하면 솔직하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 가지고 밀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단순한 산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낼 건 아니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봐보세요.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 눈금 실린더 사용입니다. 수학 시간도 아니고 입체도형의 부피 계산하라 문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물리 시간에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런 거 계산시키진 않을 거라고. 가세, 높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 원뿔 부피 구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고체의 부피는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궈서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구하게 시키겠죠. 결국은 아니면 액체의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눈금 실린더 사용하는 방법을 물을 건데 그럼 눈금 실린더 사용법 어떻게? 눈금을 정확하게 옆에서 봐라.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눈금이 어떻게 될 거니까? 액체 눈금이 좀 과장해서 양쪽이 이렇게 유리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 양쪽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수면 여기를 봐라. 요거는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정확하게 실력을 구별할 거라면 그 다음 줄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읽어라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 프린트에도. 그지?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 눈금 실린더의 눈금은 1ml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 액체가 예를 들어 18ml 눈금에 딱 왔잖아. 눈금이. 그러면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느냐? 18.0ml라고 답을 써야 돼. 유효 숫자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깐깐한 선생이다. 나중에 밀도 계산할 때 밀도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답이 나와야 되죠. 알겠음? 나라면 이거 안 쓴 애들 전부 다 그 서술형에서 2점씩 깐다. 실수로 안 적었는데 점수를 주는 건 땡큐야. 맞지? 근데 내가
실수로 안 적어놓고 왜 0이라서 안 적었는데요? 라고 변명하는 건 병신인 겁니다. 분명히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고 웬만한 프린트나 문제집에도 이 말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건너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읽어라라 그러시면 읽어줘야 돼. 무조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질량을 재는 저울은 윗접시 저울입니다. 정확하게는 분동, 우리 무게추를 쓰는 저울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전자저울 되냐 안 되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에. 반드시.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문제 나눠주고 이 프린트 저 프린트 뒤져보다가 어떤 출판사 문제집 자료에는 전자저울을 질량 재는 저울로 쓴다라는 자료도 있고 안 쓴다라는 자료도 있었거든. 이렇게 문제집이나 출판사 자료마다 오락가락할 경우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문제를 냈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릴 수도 있어. 맞지? 그럴 땐 선생님이 출제하기 전에 과학 시간에 이 단원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질량 재는 저울 질량 잴 때 무슨 저울 써야 전자저울 써도 돼요? 라고 그냥 툭 지나가면서 물어보고 확인해 놓으세요. 응?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말해줄게요. 학교 과학실에 있는 일반 전자저울 있죠? 그 납작하게 생긴 거. 원래 그건 안 됩니다. 전자저울 중에 내가 대학교 때 쓴 선생님 대학교 우리 실험실에 있던 800만 원짜리는 질량 재는 전자저울이 있어. 내부에 분동장치가 들어가 있는 질량 재는 전자저울이 따로 있어. 있긴 있어. 그거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보통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위에 네모난 판때기 있고 요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0점 조절 버튼 있고 여기에 숫자 뜨고 돼 있는 이런 전자저울 있잖아. 이거 다 무게저울입니다. 이건 원래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어떤 자료가 교과서 개정되고 교육부에서 어떤 자료가 그에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학교 자료를 저렇게 옆에서 받아보지만 교사용으로 나온 모든 자료를 내가 뒤져본 건 아니잖아.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나랑 학교 선생님 말이 다르잖아. 학교쌤 말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칠지라도 학교쌤 말 들어야 돼. 왜? 저 양반이 채점해요.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양팔 윗접시 저울 사용법. 첫 번째, 0점을 잡고. 두 번째, 왼쪽에는 이동 안 시키는 거, 오른쪽에는 이동시키는 거를 올리는 겁니다. 항상. 왜?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의 질량을 재고 싶다. 그럼 0점 잡은 양팔 저울 왼쪽에 분필을 올리고 오른쪽에다가 분동을 올렸다 내렸다 하겠지. 왜? 그게 편하잖아.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 분동은 어떻게?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 순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이거 순서 물어보기. OX 해서 부피도 쟀죠? 질량도 쟀죠? 그러면 밀도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하면 밀도는 뭐와 관련 있다? 부력과 관련이 있겠죠. 부력과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다? 층층이 쌓였을 때
밀도가 큰 거는 제일 밑으로 가고 밀도가 작은 것이 위로 뜨겠지. 오케이? 정리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자, 일단 우리가 용액에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설탕, 물, 설탕물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물같이 설탕,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용질, 그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 용매, 그게 녹는 현상이 용해, 녹아서 만들어진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농도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은 아닌데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래서 용질 더하기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농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냥 이제 너희들한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은 오히려 용질의 양은 용액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를 적어서 용질의 양을 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양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용해도에서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용해도에서 문제 숨길 때 이거 가지고 숨기기 참 좋거든. 자, 그러면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요게 기준입니다. 항상. 용매, 물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포화 상태라 그러지.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따졌을 때 단위가 그램 퍼 100g이라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굳이 따지면 단위에서 약분이 돼버리지, 그램이. 그래서 별도로 단위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별달리 단위가 없죠, 그래서. 퍼센트랑 다른 게 그래서 100이 넘어갈 수도 있어. 물에 되게 잘 녹는 물질은. 자, 그런데 그래서 봐봐. 원래 이 용해도는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느냐? 자,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온도라는 것은, 용해라는 것은 섞이는 거잖아, 결국은. 섞일 때는 뭐냐면,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가 얼마나 운동을 비슷하게 하느냐가 잘 섞이냐의 기준이에요. 친구들 모여서 놀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서 놀죠. 성질이 완전히 다른 애들끼리 모여서 노냐? 요즘에 소위 MBTI가 유행하는데, 친구들 잘 생각해봐. E는 E끼리 놀고, I는 I끼리 놀죠. 아니면 T는 T끼리 놀고, F는 F끼리 놀잖아.
딱 느낌 있잖아. 맞지?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는 잘 녹고 기체는 안 녹아요. 왜냐면 봐봐. 원래 입자운동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액체를 기준으로 고체는 활동이 둔하지. 기체는 활발하고. 근데 지금 액체에 녹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고체가 액체에 녹으려면 고체는 많이 활발해져야 액체랑 비슷하게 놀 수 있죠. 맞지? 그래서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교적 액체에 잘 녹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너무 활발해져 버리면 기체랑 분리돼서 지 혼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다 날아가 버려서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자, 고체 예를 들어줄게. 그 우유에 타먹는 초콜릿 가루 있죠. 네스퀵이나 제티. 따뜻한 우유, 찬 우유 어디에 잘 녹아? 당연히 따뜻한 우유에 잘 녹죠. 자, 그 다음에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따뜻한 사이다. 어느 게 더 톡 쏘는 기체가 많아? 차가운 사이다에 톡 쏘는 기체가 많지. 따뜻한 레모네이드 톡 쏘는 기체가 있어 없어? 야, 그건 유자차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압력이야. 고체는 사실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만 바로 뭐다? 기체 같은 경우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져서 거품이 빠져나온 거예요. 왜? 얘가 뚜껑을 닫고 있는 동안 어떻게? 높은 압력을 꽉 눌러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땄으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니까 낮아진 요괴도만큼 그 기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서술형이 나오느냐? 보통 우리는 이 선이 포화 상태잖아. 맞죠? 이 선 위쪽 영역이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 이 선 아래쪽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죠. 자, 그럼 요거 보자.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불포화 상태의 점 P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 불포화 상태로 만들기.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쓸 거야. 온도를 낮춘다, 용지를 더 넣는다. 10점 만점짜리 문제에 각각 5점씩이라고 한다면 방금 그렇게만 쓰면 딱 6점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10점을 받을까? 이 그래프를 준다면 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적혀 있거든, 표에. 그럼 요걸 봐봐. 온도를 낮추는데 요 온도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춘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용지를 몇 그램 더 추가한다. 이해가 돼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춘다. 용지를 몇 그램 더 추가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서술해 줘야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용매가 100g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g 아닐 경우 장난치기 참 좋거든요, 이 문제는. 용해도에서 그리고 봐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석출이에요. 만약에 이 액체를 온도를 더 낮추잖아? 그러면 과포화 상태의 점으로 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 점까지 낮아지면서 요만큼 우리가 석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석출되는 요만큼의 양이 고체로 빠져나오고 우린 그걸 석출량이라고 해서 이 석출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는 이 석출량은 그래프에서 읽거나 표를 읽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데, 물 100g이 아닐 경우 단순하게 읽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됨?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은 물질의 성질 두 번째, 요 용해도 관련 문제에서 제일 골아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거 정리하고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프린트를 좀 뽑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로 요 석출량 계산하는 것 몇 가지 패턴 내가 좀 보여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함정카드 문제까지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절대 이 함정카드 문제까지 여러분들 내신에서 안 나올 텐데, 근데 이 정도 함정카드 문제를 구경하고 나면 웬만큼 파는 함정은 너희들 눈에는 쉽게 보일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구경하게 프린트를 좀 볼게요. 자,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